쉽게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해서 찍기 연습? 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지? 아까 여기서 지금 기억이 뭐야 이거 왜 이래?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기억의 이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부 가격 설정, 독점 지장, 그 다음에 사회적 손실 보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바로 다음 문장은 이제 가까운 데를 봤더니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이 독점 시장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다른 내용이지? 독점 시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점 시장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문장은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가 쭉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단어들로 설명이 되고 정리된 게 여기야. 그치? 근데 이제 문단 전체로 보면 이렇게 시작 부분하고 구체적인 설명 부분하고 결론 부분하고 그치? 이렇게 해서 얘도 연결된 거거든. 그럼 급할 때는 여기 이렇게 갔더니 여기 가까운 데 없어. 그러면 이거 사례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쭉 건너뛰고 여기를 봤더니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부 가격 설정, 독점 시장. 여기 이부 가격 설정, 독점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치? 그래서 요거 QM, QC 이걸 빼고 나서 보면 결국은 사회적 손실 보완이 무슨 뜻이 돼야 돼? 총잉여가 증가하는 거. 이 뜻이 돼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 사회적 손실 보완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비슷한 걸 찾아가면 그냥 답이고 뭐 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 손실 보완의 의미는 뭐다? 총잉여의 증가. 그치? 사회적 손실은 뭐야? 총잉여가 감소하는 거. 그게 사회적 손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일치 문제 같은 데 써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일단 유형별로 이렇게 쭉 묶어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EAU 전체 찾기는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도 하나 더 보면, 이제 7번만 봐봐. 여기인데, 자, 기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 앞에는 그러나야. 그치?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치? 여기만 보면 이렇게 전제를 만족시키는 거고, 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반드시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야. 얘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뭐 이걸 갖고 찾잖아? 그럼 그 사각형 중에 뚜렷한 윤곽이 있는 거 몇 번이야? 사각형에 뚜렷한 윤곽이 있는 거. 그렇죠? 1번, 3번이죠? 걔네는 도출되는 것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걔네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전제는 만족해야 되는데 전제를 그러면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봤더니 자, 사례 시작에 있네요. 이렇게 전제. 그러니까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 거는 2, 4, 5번은 다 있지? 다 음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자, 음영이 있는 그늘진 것 중에서 뚜렷한 윤곽이 있는 거 몇 번? 그렇죠? 이렇게.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하나씩 위치 잡고 찾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근데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유형 갖고 문제 푸는 게 안 될 때가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되게 드물다고. 이거가 지금 3년치 문제를 그냥 통째로 다 묶은 거거든. 하나 안 빼놓고. 근데 이 문제집 전체에서 딱 3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 배워가지고서 풀리지 않아요. 그냥 이해를 해야지 정말. 그러니까 비중이 딱 그 정도야. 1년에 하나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 풀리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앞에 1번 보면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이렇게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는
선택지 5개 중에서 4개는 맞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처럼 핵심적인 한 문장을 찾는 게 아니고 맞는 거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문단을 하나를 찾는 거예요. 찾는 방식은 동일하고. 이걸 봐봐. 이게 기억의 이유야. 기억 19세기 중반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예에 비해서 미미하대. 영향력이 작아.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한 줄 갖고서 맞는 거 4개를 만들긴 힘들겠죠? 그래서 관련된 문단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하지만이니까 이 앞에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학자 이거 주목할 만한 인물 하면서 여기 봐. 논평 남긴 인물은 제한적인데 여기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어요. 그럼 내용이 어때? 얘랑 반대야. 그치? 이거는 논평, 그러니까 이야기, 마찬가지 자기 생각을 남기지 않았대. 근데 여기는 생각을 제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없는 거야. 얘는 기억이랑 반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쓰면 오히려 틀린 거지. 근데 여기를 건너가 보니까 어때? 이 이후에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대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여기 봐봐. 의학의 영향력 자가 부정 표현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이 문단이 얘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 빨간색 네모칸인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4개를 만드는 거예요. 선택지 4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주로 찾아야겠구나 생각하고서 보면 이게 빨리 찾아져. 그리고 내가 안 나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답이겠죠, 그게. 그걸 찾을 때 혹시 다른 문단에 있지 않나 해서 걱정해갖고 딴 데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많이 버리거든. 그럴 일도 줄어들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4개가 다 나올 거예요. 봐봐 그냥. 1번에 서양 학문 정책적으로 배척 그랬는데 조정에서 여기 봐 조정 금지 조치 서학을 그렇지? 그럼 이거 정책 조정에서 한 거 맞고 정책적으로 한 거 금지 조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불충분하대. 그래서 보면 내용면에서도 부족해요. 그리고 4번에 윤리의식의 미배, 그죠? 여기 있죠? 윤리적 문제. 그리고 5번에 충격적이지 않은 거 여기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았다. 그러면 천문지식에 비해 그랬는데 요 앞에 비교하는 거 요만큼이 이제 뭐 있는데 천문지식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기에서 이거랑 어디랑 비교를 해야겠구나를 알고서 보면 훨씬 생각이 단순해져서 판단하기가 쉬워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좀 해가지고 오세요. 요 챕터를 몇 문제 안 돼요. 이해 이유 전체 찾기가 아마 20 몇 문제인가? 24문제네요. 그냥 보면 되고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맨 앞에 내용 전개 서술 방법이랑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급할 때 또는 이해가 안 될 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전개 방식을 안 헷갈리려고 할 때는 되게 문단의 시작 끝이에요. 핵심적인 내용만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만 몇 개를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봐봐. 자, 여기 17세기 초 서학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어. 근데 하지만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미미해요.
문구 남기는 거는 뭐 제한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여기 17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뭐 이렇게 하지?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통시적 관점. 그 다음에 18세기 실학자 이 주목할 만한 인물을 해서 얘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대요. 하면서 지각 활동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신주지각설을 고수하였대. 그래서 이익이 주장한 학설. 그다음에 이 이후에도 도전을 치지 않았는데 여기 연도 나오고 사람 이름 또 나오죠.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숫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따옴표 쳐져 있는 거 있지. 그런 것들 위주로만 쭉 뒤져 가운데. 그래서 실학자 최양기. 그래서 그는 여기 기존의 유학자들하고는 달리 이런 거를 지각이나 생리적 기능을 주목했대요. 그러면서 다음 단은 뭐냐면 최양기 인체관 몸기계 하면서 대충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계로 파악. 그리고 끝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하고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했대. 신기, 신체 운동. 그리고서 다음 문단 뇌의 그치? 뇌의 역할과 중요성, 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신주지각설 또 그리고서 신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인체관 정리. 대충 이렇게 단어만 몇 개 기억하면 돼요. 그것도 핵심적인 단어를 어떻게 잘 찾을지도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왜냐면 내가 기억해서 빨리 그쪽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표지 보는 거 화작하면서 이제 우리 표지 보는 거 연습한다 하잖아. 그지? 그러고 나면 내용 전개 방식은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만 쭉 나와서 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그러면 문제 1번에 보면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했나? 뭐 나눠졌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서양과 대조? 는 모르겠어. 서양 사람 이름이 있긴 했는데. 그리고 2번에 서학의 수요, 인체관의 변화는 맨 처음에 있었죠? 그다음에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 2명 있었어. 이익과 최한기. 그죠? 2번은 맞는 거고 대충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문제점 열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주로 문단 끝에 나오는데 아까 뭐가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을 읽은 적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열거면 딱 붙어서 대등한 게 붙어서 3개 이상 나와야 되거든. 나 열거. 못 받고 문제점도 못 받고 열거도 못 받고 그 다음에 4번에 서로 충돌되는 견해 우리나라 거 중에서 그럼 이익과 최한기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도 둘의 관계를 뭐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표지가 있었어야 돼. 당연히 어디쯤에 있어요? 이익하고 최한기 만나는 데쯤에 주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읽은 적 없죠. 없으면 그냥 막 건너뛰는 거야. 그리고 5번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대. 서로는 방향이니까 꼭 확인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었지? 서양이 동양에다가 영향을 준 겁니다. 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 되거든? 그래서 이거 할 때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요. 웬만하면 그 정독을 해도 풀리긴 풀려. 근데 가끔 뭐가 있냐면 이 가운데, 문단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서 답을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시작과 끝에 있는 것만 먼저 찾기도 해요. 왜냐면 문단 중간에 있는 내용은 세부 내용이라 여기 있는 건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안 하고 여기 시작 끝에 있는 걸 언급하는 게 더 중심 내용을 잘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례를 제시했다 이런 거 하나 정도 빼고는 다 이 시작 끝에 나옵니다. 사례 같은 것만 가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뭘 할 거냐면 이 문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거는 그걸 알아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는 애들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지문 2개 엮어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 복합지문. 그런 애들을 할 때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분류야. 이게 이제 전개 방식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같이 할 거고요. 이렇게 읽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이용하는 문제를 풀 건데요. 보통
글을 읽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파악하라 그러잖아. 그지? 이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라는데 그 글쓴이의 생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글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글쓴이가 최한기하고 이익을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때? 둘을 묶어서 설명하겠지?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따로따로 설명을 했어요. 그치? 또 시대를 앞에다 넣네. 그러면 이게 둘은 분명히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치? 그러고 나서 그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하는 것 또는 시대와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이 살던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지역을 썼겠죠. 그치? 그래서 비슷한 이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내용끼리 또는 대비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끼리 서로 팀을 만드는 겁니다. 단어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그 팀만 잘 확인해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찍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굳이 다 읽지 않고 단어의 위치만 보고서도 웬만큼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해보는 거야. 그리고 하면서 뭐만 잘 신경 쓰냐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긍정 표현으로 쓰인 건지 부정 표현으로 쓰인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다 그러면 이 뇌는 있어야 되는 거지. 긍정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의 역할과 중요성 이런 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의미상 좋다고 말한 거,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만이 아니고 어떤 단어가 긍정 표현을 쓰였는지 부정 표현을 쓰였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차근차근 할 겁니다. 윗글에 제시된 체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거 그랬죠? 이 문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선택지들이 많아서 실제로 나왔을 땐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야. 근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최한기고, 최한기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는 뭘 긍정했는지 부정했는지 정도만 알고 가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최한기가 아니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설명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말들이 나오면 그건 그냥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한기보다 일단 볼 텐데 최한기가 뭘 중요하게 여겼어? 몸기계, 그치? 기계로 파악했대. 그러면서 기독교는 부정했어요. 읽을 때 부정 표현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끼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시 찾아서 읽을 때 시간이 걸리거든. 그리고 문제 내는 사람도 알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답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읽다가 중간에 부정 표현들이 짧게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이렇게 신기 그러고 나서 뇌의 중요성 인정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심의지각 심주지각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래요.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신기의 심으로 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단어들이 편을 만든 거야. 최한기는 신기, 심, 그 다음에 지각운용, 지각, 그치? 이런 거고,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뇌는 다른 편인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심주지각설은 심을 심장으로 봤대. 그러니까 심장은 역시나 또 다른 애예요. 그럼 최한기가 할 때 뇌를 이쪽에 있는 단어랑 묶거나 심장을 이렇게 해서 묶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쪽에 단어들. 그래서 1번 봐봐요. 기억에.
심장은 오작이 하나이지만 한 몸의 분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신주지각설이에요. 근데 이제 심장이 지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기억에서는 심장이랑 지각이랑 둘 다 긍정 표현서인데 얘랑 그럼 최한기는 틀린 거라고 이거 기억. 그래서 기억은 확실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 확인이 잘 안 돼요. 여기 읽어보면 이분다. 책으로 봐도 좋고. 그래서 대충 읽어봤냐? 그러니까 이게 니은 디귿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문 단어. 니은은 어떤 부분하고 관련된 것 같아? 이게 여기야 여기.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주장하는데, 그치? 신기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그래서 감각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 그치? 눈 이런 감각 거기에 쏠려 있다는데 이 특정 부분에 높은 밀도로 몰리는 데 상황에 따라, 그치? 쏠려 있다고 한 거고 그게 통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치? 신기가 아까 그랬지,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도 몸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한다 그러는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 쬐끔하고 여기 있는 거가 합쳐서 만든 건데 이게 사실 잘 안 찾아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이 초조하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잘 안 보이면 일단 그냥 떼어버리는 거야. 그냥. 특히 이제 수능 날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건너뛰는 것도 연습이 습관이 돼야 돼. 뛰고 그러고 나서 리을 봐봐.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그게 하나가 중요한 건다.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근데 아까 우리 이렇게 편을 묶어봤었지? 심장하고 신기하고 이렇게 묶으면 안 돼? 안 돼.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확실히 틀렸어. 그럼 그 기억 들어간 거, 리을 들어간 걸 다 지우고 나면 그거는 이렇게 항상 틀린 게 정확하거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럼 답이 3번이야.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거든. 요령만 있으면. 정답률이 얼마나 더 40%대였거든. 그래요. 뭐 실제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안 풀고 다 읽고 뭘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요령 있게 풀어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작 이제 진짜로 뭐꼭 이해를 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은 꼼꼼하게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있지. 되게 내용미치 문제 같은 거, 그지? 그런 거에다가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악이죠.
근데 데카르트가 보기에 나오거든? 보기에 나오는 사례는요, 지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면 그 지문의 문단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게 별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래서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의고사 수능은 한 8, 90%는 이런 데카르트 지문이 없잖아. 그치? 8, 90%는 그 보기는 안 읽어도 답이 나와요. 이게 평가원하고 수능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읽고 이해해야 되는 대상 지문은 그죠? 지문 부분이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다. 그래서 데카르트 빼고 최한기만 먼저 쑥 보는 거야. 근데 최한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 1번에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독립적이지 않대 무슨 관련이 있다는데 뭐 심장도 있고 뭐 신체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하죠. 감각기관도 있고. 그래서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최한기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두 배래요. 그러면 뇌가 여기 있죠. 근데 뇌는 뭐랑 연결돼 있어? 신체 운동하고 관련돼 있어. 하지만 이렇게 잘라놓고 지각, 사고작용하고 그나마 유사한 단어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각. 그래서 뇌는 최한기 입장에서 지각 쪽이 아니라 신체 운동 쪽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이렇게 보면 쉬워. 근데 사실 아니야. 선생님 잘생긴 쪽에 속하냐 못생긴 쪽에 속하냐. 왜?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이렇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잖아. 그럼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빨주노초파는 거가 있으면 빨강색과 주황색 사이에 어떤 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놓고서 야 이게 그럼 빨강이야, 주황이야 물어보면 그런 거 되게 애매하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기준을 줘놓고서 그걸 두 개로 구분한 다음에 어느 쪽에 더 비슷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그 중에서 어디에 더 비슷한지는 훨씬 쉬워져요, 판단하기가. 그리고 그건 객관적인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하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난이도 조절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있어. 뭐 설명 대상 A에 대해서 그 종류를 한 세 가지로 나눠 놓는 거야. 뭐 1번, 2번, 3번 종류가 있다고 치자. 그치? 그리고 문제를 낼 때 보기의 사례가 셋 중에서 어디에 가깝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정답률이 올라가. 왜냐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비교하는 거 어디에 최대한 가까운지를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거꾸로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딱 찍어도 1번에 가까운 거를 찾으세요 이렇게 하잖아. 또는 1번이냐 아니냐 이렇게 뭐 보기에 나온 사례가 1번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냥 물어보잖아. 그러면 정답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1, 2, 3번 세 개를 비교해서 더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1번일까 아닐까만 생각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거나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그 중에서 어디에 가까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뇌하고 사고작용 이렇게 했을 때 사고작용은 여기는 없는 단어지만 신체운동과 지각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지각에 가깝다. 그치? 사고작용은. 그리고 뇌는 신체운동이라고 한 거고 맞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분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충. 사실 우리가 문학할 때도 이 짓을 해. 문학할 때도. 그래서 문학도 이렇게 독서처럼 깔끔하게 써주지 않을 뿐이지 대충 봐가지고서 편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뭐 화자가 봤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했을 때 뭐 그 기준 공간 안에서 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화자랑 같이 있는 거냐 따로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기준들을
시간이나 장소나 주체나 대상으로 잡고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걸로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유사한 의미.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사실. 그래서 문학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봐봐. 요거를 우리 자 3번을 문제를 한번 풀 거예요. 자, 보자. 이 지문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보자. 자, 처음에 사무실 방충망 어쩌고 저쩌고 사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민법 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반대 내용이겠죠. 세입자가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세입자가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리 이처럼 뭐 이는 정리라고 했죠? 정리.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될까?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우선인가? 법적 불이익은 어떤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게 우선인가 하는 거 사법. 사법은 계약자의 원칙, 계약 내용이 우선이래. 그래서 이걸 임의법규라고 부른다. 다운파이로. 그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까지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민주 조항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임의법규. 그치? 근데 그러나 해서 내용이 바뀌었죠? 아까 법적 불이익 얘기 같이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법적 불이익, 계약 효력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가 있는 거야. 법적 불이익은 있고 계약의 효력도 있고 그래서 이건 단독법규라고 부르네요. 그 다음에 한편에서 내용이 바뀌었어. 여기는 이번에는 비슷하게 강행법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강행법규에 의해서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그러나 그럼 같은 강행법규 안에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필요원칙?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앞에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야.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뭐야? 대등관계거든? 이제 뭔가의 종류들일 거 아니야? 법규의 종류들? 근데 그럼 여기도 무슨 법규가 나왔으면 이것도 대등관계일 텐데 그게 아니죠? 그럼 얘는 여기 지금 표지가 없긴 한데 결국 뭐냐면 앞에 있는 것 전체를 정리하는 애가 돼요. 새로운 애라서. 마지막 건 아니고 새로운 애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조도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례가 하나 나오고 그 사례는 임의법규에 대한 거고 단독법규 있고 강행법규 있어요. 강행법규는 청구권 이건 단어 찾으면 나오는 건데 하여튼 뭐인 것과 그러나 뭐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비례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구조도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뭐 2번, 3번, 4번이 대등 관계인 거야. 뭐 얘네들은 그러면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등 관계에 있는 애들은 함부로 섞으면 틀려 그냥.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 세 종류, 새에 대해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독수리 설명하고 두 번째 비둘기 설명해요. 그러면 독수리와 비둘기의 공통점은 새가 있는 그 윗문단에 있는 거야. 2, 3, 4의 공통점은 여기 또는 저쪽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1번이 얘랑 얘 관련된 거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공통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수리 문단과 비둘기 문단에 있는 내용들은 왜 작가가 그렇게 나눴어? 차이점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섞이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는 얘네 모두의 공통점 얘네들은 섞이면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둘의 공통점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강행법규 그지? 이거의 공통점은 여기죠. 또 아까 여기서 우선 그랬지? 그럼 봐봐 우선하고 두 번째가 얘인 거야. 그럼 얘와 얘의 일부 공통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되는구나를 알고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래갖고 뭐 3번에 보면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임의법규 그러면 그냥 여기 문단이구나. 이 문단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 그럼 여기 법률 조항이 있나 봤더니 뭐 그런가 보죠.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법률 조항과 어긋난 계약 내용 그랬지? 여기 요거 이거예요.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 어긋난 거. 그러고 나서 계약 내용이 우선 그렇죠? 사법 계약 내용이 우선 이렇게 어긋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얘기 들어가 있지? 이게 급할 때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잖아. 그때 유사한 단어들만 이렇게 쭉 본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봐봐. 임의법규가 계약자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단속법규보다. 계약자의 원칙은 사실 모든 계약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에 나오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의법규랑 더 어울리는 거.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에 단속법규 뭐뭐 할 때 비례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단속법규랑 비례 원칙은 단속법규는 여기고 비례 원칙은 아까 어디 있었어? 얘네들 전체의 공통점이라고 했지? 그럼 단속법규하고 비례 원칙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비례 원칙은 앞에 있는 세 가지 법규에 다 항상 적용되는 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일부러 안 읽는 거야. 지금 어차피 내용 읽어서 이해될 것 같으면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죠. 안 그래? 지금 우리는 이제 어려운 거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는 이런 거 풀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그냥 일부러 안 읽고 푸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답은 이렇게 나온다. 맞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똑같아. 4번에 기억, 니은의 공통점?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점? 주로 어디 있어? 얘네 둘이 시작하는 데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그럼 뭐가 있어? 법률과 어긋난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 법적 불이익,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법적 불이익, 계약 당사자 등입니다. 그치? 이 1번이 그냥 맞는 말이 되는 거고, 2번에 급부 의무, 뭐, 그 다음에 3번에 재산적 이익 반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중간에 어디 들어가면 공통점은 보통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 반환, 여기, 반환, 또는 이득 반환 청구권, 여기 쪽 강행법규 쪽에, 그러면 당연히 공통점 나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갖고서 문제를 찍어봐요. 의외로 되게 잘 돼.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문단이 딱딱딱 잘 구분되어 있는 거 있지. 그러면 쉬워요. 5번 문제는 이게 그 문장 안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 읽기가 좀 짜증나는데 6번 같은 경우도 그냥 문단이 딱 구분이 돼 있어, 잘. 그래서 쉬운 거를 우리가 먼저 좀 해봅시다. 그래서 6번. 자, 앞에 처음에 뭐 하냐면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설명할 거야. 근데 그들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어. 그 이유 해놓고 이렇게 과학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옛날 복합지문이야. 그걸 두 개를 따로 쓰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쭉 설명한 다음에 한계에 부딪힌 이유로. 그래서 갑법 혼합, 간법 혼합 문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거 있지?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걔네들이 마지막 문단일 때 나와요. 그래서 인상, 신인상. 두 개만 잘라놓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풀면 돼. 이제. 그래갖고 윗글에 가와 나 그냥 가는 이 문단
나는 여기 문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흐는 없어요. 이거 고흐는 여기 안 나와서 그러면 별개야. 그래서 고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가하고 나 먼저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1번 멀리 떨어져 볼수록 본데 갑법호나 채도가 높아 보인대. 그러면 멀리 떨어지는 거 갑법호나 근데 여기 봐봐 가는 벌써 간법이에요. 그 틀린 것이 왜냐하면 앞에 지문에서 갑법과 간법을 구분했잖아. 얘는 그 중에서 간법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그냥 무조건 틀린 거. 또는 채도가 높아 그랬는데 여기 채도는 어디 나오지? 없죠? 근데 여기는 채도 없죠? 안 보이면 그냥 건너뛰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그럼 어디 쓰면 돼? 맨 천문단. 그지? 공통점. 그래서 거기를 찾든가 아니면 이따가 찾을 거야 하고 건너뛰든가. 오케이. 그러니까 목적의식 없이 아무데나 막 뒤지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야. 그렇죠? 그래서 천문단으로 가볼까 하든가 아니면 건너뛰어서 나중에 볼까. 이런 식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이 아까 갑법 가지고서 틀렸다고 확인하면 거기서 끝난 거니까 그냥 일본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원색점, 병치, 물감의 혼합 세개 흐릿함을 피하려고 했대. 원색점, 병치, 물감의 혼합. 근데 여기서 보면 물감을 섞었어. 그럼 물감의 혼합이죠? 얘는 물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합 공통점 아닙니다. 그치? 아, 이건 가구나. 야, 가와 다네요. 하여튼, 그래서 물감의 혼합 가에 일단 가만 보면 원색점, 병치, 물감의 혼합. 물감 섞은 건 맞아. 근데 원색점, 병치는 어디냐? 그러면 여기는 없지? 없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 혹시 어떻게 해? 가 설명하는데 원색점 병치가 가에는 없고 이쪽에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럼 가는 원색점을 병치했다고 하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하기 힘들거나 막 과학처럼 읽는 게 되게 복잡한 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써먹어요. 주로. 그러면 3, 4, 5번 한번 봐봐. 몇 번이 답일지. 문제 3, 4, 5번. 6번에 선택지 3, 4, 5번 선택만. 이게 너 쉬웠어. 어. 이렇게 힘든 거냐? 아이스티나 어떤 거? 저 커피 넣어주세요. 그럼.
슬롯이 안 하겠지. 뭐냐고? 슬롯이 안 하겠지. 슬러시? 왜? 밑에 슬롯이. 문 열었나 보네. 또 웃기지? 몰라. 모르겠어. 열었다고? 몇 번은 좋은데? 탑이 안 나오는데. 이거 아니야? 몇 번? 그럼 신인상주의 화가가 응. 신학은 아니면서 맞는데요? 인성주의랑 다른 거죠? 응. 맞는 거. 여기 있잖아, 신약. 신은 자, 그지? 인상주의는 뭐지? 순간적인 이런 단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치? 가여야 돼. 일단 가는 무조건 순간적.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오히려 4번에는 나의 순간적이라고 그랬지? 그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의 색 이건 여기만 있어요. 맞지? 제3의 색. 여기만 있는데 그러면 나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는 그랬죠? 5번도 틀렸어. 근데 이제 3번에 보색 대비 대상의 모습 선명하게 그랬거든? 나에 보면 그렇죠.
보색을 썼고요. 대비도 있고요. 성명도 있어요. 나의 보색, 대비, 성명 이렇게. 그치? 그래서 3번이 다. 그렇죠?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틀리라고 주는 문제집이야. 막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요것만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찍는 거라 했지 그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급할 때 써먹어. A 위에 거기 막 거기서 자꾸 틀려요. 뭐 그런 걸 다 틀으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봐봐. 맞으면 뭐서 좋고 뭐 이제 물론 나중에 실제로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배경지식 같은 것도 하죠. 자주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과 이런 거 그런 좀 관심 있나? 없냐? 그래. 여기 그림에서 보면 르네상스하고 인상주의들하고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흐름 같은 거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편해. 그러면 읽는 것도 빨라지고 찾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인상하고 신인상은 과학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후기인상, 여기 보기에 나오는 고흐 같은 사람, 고객이 여기거든. 이 사람은 감정이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기인상의 세자는 또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인상주의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알면 더 편하고. 이거 뭐 들어보는 거 있어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르네상스 시대가 되잖아. 그 르네상스는 딱 이거를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 문예, 부분 두 개가. 그러니까 인본주의니까 내 사람이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특성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의 정확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야 이제. 르네상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갖고 이거의 모양을 왜곡시켜버려 그냥. 예를 들어서 멀리 있으면 작게 삐뚤어지게 생기지. 그게 원근법이야. 르네상스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원근법이 아주 엄격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시대부터는 아예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아니, 날 쳐다보길래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싶어. 하여튼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근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져요. 14, 15, 16세기, 17세기까지 계속. 근데 18세기 되면서 카메라가 발명이 되는 거야. 그럼 뭐 똑같이 그렇게 사진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옮기는 건 이제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되거든. 10년씩, 20년씩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훨씬 빨리 찍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이제 밥줄이 떨어지게 생긴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럼 카메라가 있는데 굳이 똑같이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새로운 걸 해볼까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나이 먹는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꼰대짓을 하고 있고. 그래갖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요. 그리고 그 꼰대들이 얘네들을 보고서 야 이걸 그림이라고 그랬냐? 너네 그림은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네 멋대로 너네 인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으면 안 돼. 라고 점잖게 깐 거야.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인상.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뭘 하려고 했냐면 이걸 전했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게 실제로 물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색깔도 이거 이 책상의 색깔, 의자의 색깔 아닙니다. 빛의 색깔이지. 만약에 여기다가 빨간색 불을 켜놨으면 당연히 이게 흰색으로 보이겠나?
아니지? 그러니까 사물은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보는 건 빛이니까 빛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 사람들이 임상 신인상이야. 그래갖고 임상은 어디 하냐면 책상을 그릴 때 책상을 이렇게 뚜렷하게 그 경계선을 테두리를 먼저 그려놓고 만화처럼 그 안에 색칠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어차피 빛이 반사되어 오면서 막 이렇게 간섭 또는 산란 이런 것들 일어난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걸 의도해. 그래가지고서 물감들을 많이 섞지는 않고 적당히 섞어서 그걸 덕지덕지 발라. 붙여면 그대로 남게 그냥. 그건 나이프 있지, 유화 나이프 같은 거 그걸로 찍찍찍찍 찍어 바릅니다. 갖고 요 얘네들 그림 보면 가까이서 보잖아? 그럼 물감 떡져 있고 막 이렇게 그대로 보여. 그럼 가까이서 보면 이게 뭐야 이래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빛이 날아오면서 중간에 간섭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올 때쯤 이게 예쁘게 보이는 거야. 꽃처럼도 보이고 사람처럼도 보이고 그렇게. 그리고 되게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 그 빛의 효과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정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빛이 제일 잘 드러나는 거 뭐 빛의 그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수면에 그 빛이 비치면 막 아른아른 거리잖아. 그 정확한 형태가 없고 그건 순수하게 빛이거든. 그딴 거 많이 그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수련, 모네, 그지? 그리고 수련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또는 막 아침에 이렇게 쫙 해 떠오를 때 이제 또는 저녁에 해질 때 또는 안개가 꼈을 때 또는 구름 틈으로 빛이 쫙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장면을 많이 좋아해요. 빛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미친놈들이 이거 이과거든 이 사람들. 사실 그림만 그렇지 이 사람은 이과 성향이야. 그래갖고 무슨 짓거리 하냐면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림자나 빛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일 거 아니야. 그걸 그리겠답시고 이렇게 나가갖고 여기 바닥에다가 이젤 꽂는 자리를 표시를 해놔요. 갖고 이젤을 한 대여섯 개 짊어지고 가갖고 미리 딱 거기다 그 맨날 꽂는 위치에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오늘 해 뜨는 시간은 몇 시니까 해 뜬 직후부터 시작해서 몇 분간은 첫 번째 이젤, 그 다음 몇 분간은 두 번째 이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 해 뜨는 시간 체크할 거 아니야. 그런 짓거리를 그 심지어 나 어떤 새끼는 뭐도 했냐면 왜 날짜 지나가면 해 각도가 어떻게 되냐 달라지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인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더 나가요. 빛의 삼원색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분해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그래갖고 짜잘하게 점을 찍어가지고서 빨강색 점, 노란색 점을 번갈아서 막 찍어 적당한 비율로. 그럼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하면 진한 빨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황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노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쇠라나 시냐크 여기 나왔던 그런 사람이 유명한데 너희도 아마 이거는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로 들어봤니? 이게 잔디밭 이렇게 있고 아니야? 워낙에 유명하니까 한번 보면 이 그림 알죠? 이게 꼭 시커멓게 나오네. 근데 이게 다 점으로 표현한 거야. 다 점을 찍어서 그래서 자글자글한 느낌 들죠 좀? 이제 다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장점이 뭐였냐면 그림이 환해 보여. 물감은 섞으면 어두워지잖아 색깔이 진해지고 그치? 왜냐면 빛이 반사되는 양이 줄어서 그렇거든. 근데 얘는 안 섞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고스란히 다 반사되고 그게 내 눈에 들어올 때쯤 섞여서 색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그 전의 그림에 비해서 훨씬 환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얘네들 이과라 그랬지? 이 사람 이거 그림 하나 그리려고 1년인가 넘게 맨날 여기 가고 관찰하면서 사람들 하나씩 따로 스케치하고 갖고 그거를 어떤 구도일 때 가장 안정적이고 이 효과가 잘 드러나는가를 하고 일부러 다 놔보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갖고 뭐 구조나 이런 거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거고
그러다가 시기가 조금 흘러가면 이제 더 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 그게 이제 세자니니 고은이 고객이니 하는 사람들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그림의 분위기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짝 먹고 나이 들어서 짝 먹고 그림의 분위기가 야 그냥 막 새로운 걸 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고은처럼 자기 느낌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세잔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야 그래도 사물의 본질 같은 거 이런 걸 좀 표현하는 게 뭔가 의미 있는 일 아닐까? 뭐 빛은 그때그때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런 건 너무 순간적이라 의미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형태 이건 사각형이고 뭐 저거는 원형이고 뭐 입체는 원통하고 원뿔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딴 짓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형태가 잘 보이게 그래갖고 이집트 벽화 그림처럼 발상을 한 사람이 세잔이야. 이집트 벽화 그림 어떤지 알죠? 아 왜 있잖아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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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왜 그런 거야? 내 몸통의 형태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평면에다가 그걸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얼굴은 이렇게 정면보다는 이렇게 측면이어야 잘 보이잖아요. 그 특징이 이런 게 그치? 그래서 얼굴은 측면에서 본 것 같이 그리고 몸통은 똑같이 측면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몸통이 어떻게 생긴지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보이게 하고 팔도 특징이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발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발의 특징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돌려놓는 거야 발을. 그러니까 여러 시점을 이렇게 합쳐놓는 거지. 그럼 그거를 세잔이 따와요. 세잔 그림은 얼핏 보면 괜찮은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같은 사과들을 막 그려도 어떤 사과는 위에서 본 사과고 어떤 건 옆에서 본 사과고 막 그래요.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소예요. 피카소 보면 이렇게 그러지? 왜 이렇게 각지는 줄 알아요? 이게 각진 이유가 사물의 기본적인 형태 점선면,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잖아. 그거를 가지고 그리려고 해요. 옆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앞모습. 그래서 옆모습하고 앞모습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시점을 섞어서 그리면 그게 입체. 고흐같이 감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죠? 극단적으로 가면 야수파.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입체파는 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도 되지 않냐 그래서 초현실주의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요. 또는 절대주의 이런 건 뭐만 그리냐면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이런 것만 그려요. 뭐 추상회화 뭐 이런 거 모양이 아예 없는 거. 그리고 그 감정적인 야수파는 나중에 표현주의 그냥 정말 그림 그리는 게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리고 싶어. 문구 절규이잖아. 약간 막 그런 식으로 그 절규하고 싶은 감정 자체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뭐 현대 미술이 딱 자리를 잡기 전까지 나중에 이제 뭐 나오면 할 텐데 뒤샹이 나오면서 그게 확 뒤집히거든요. 알죠? 그 샘이라고 하는 거 소변기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이해만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지문 볼 때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가면서 이게 그래서 어떤 흐름이구나 이렇게 알면서 보면 이제 그게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지문을 어떻게 보는지 봐봐요. 자, 지문 봤더니 콘크리트 건축 재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건 통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됐대. 그러면서 그 판테온이라는 건물 이름이 사례로 나오죠.
갖고 막 그 건물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근데 이런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읽어봤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사례 여기 판테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콘크리트야.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지? 그래서 콘크리트 뭐 재료에 대한 설명 뭐 과학적인 건가 보네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했어. 그럼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에서 콘크리트를 설명했던 방식이 여기도 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왜? 대등한 거니까. 앞에서 사례 들었잖아? 그럼 여기도 혹시 사례가 있지 않을까? 또 앞에서 무슨 원리, 과학적인 원리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치?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왜 더 단단한지 뭐 과학적인 원리가 설명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미리. 그러고 나서 그것만 확인해 주면 돼. 내가 예상했던 걸 확인해 주잖아. 그러면 그게 예상이 맞든 틀리든 머릿속에 확실히 남아요. 내가 읽은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간다 싶으면 요 안의 구조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가는 게 습관이 되면 좋아요. 자꾸 보니까 그러네. 이제 뭐 압축력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 기술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고 포화성비 끝에 보니까 그치? 이렇게 과학적인 거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맞지? 여기 르꼬르비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부화 주택이라는 사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확인했지? 그러고 나서 다음 문단 가보니까 이거 어때? 새로운 게 또 등장했어요. 프리스트레스트.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두 개 그랬으면 세 번째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인 원리들 나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에 킴벨 미술관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체적인 사례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했으면 그죠? 콘크리트, 철근, 프리스트레스트 그죠? 판테온, 사보와 킴벨 그죠? 그리고 얘는 정리문단이 이거예요. 갖고 이게 지금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 새로운 미학, 예술, 원동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한 글이었구나 이게. 해서 이 상태에서 보면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건 예를 들어서 1번 판테온도 했지. 이건 판테온 여기 그죠? 해갖고 돔 그리고 상부 두 개가 줄어 그래서 얇아. 이런 식으로 확인해가면 되고 5번 봐봐라. 이게 할 때 4번 같은 거 뭐 이런 거나 2번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 똑같은 거가 없거든. 반대되는 단어도 없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의 반대는 뭐야? 여유가 없으면 뭐야? 여유가 없는 상황. 뭐 시간에 쫓기는 거? 그지? 각박한 거? 정서적인 여유의 반대는 각박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어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여유의 반대 단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국어 시험인 거야. 그럴 때만 틀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5번에 보면,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그럼 층이 없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사보와 킴벨인데, 여기에서 쫙 봤더니, 층이 벌써 딱 이렇게 있네요. 2층의 주거 공간. 그러면 아마 사부화 주택에는 층이 있으니까 그치? 다른 말이 맞아도 일단 틀린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도 이렇게 똑같이 해보면 거기는 철골이야.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사례지? 맞죠? 아까 그지? 근데 그림 지문에는 신인상 나왔는데 갑자기 보기에는 어제 설명도 안 했던 보르가 뜬금없이 나오잖아. 후기인상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 나오는 거니까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1차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만 먼저 보는데 4번 봐봐 4번. 가는 기둥 넓은 간격, 그지?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여기 분단에 가는 기둥 넓은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기둥 사이를 이렇게 벌렸대. 그러면 넓은 거뭐 그럴 수 있어 보이죠? 근데 가는 기둥이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뭐 건너뛴다고 치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답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게 반대쪽에 있으면 틀린 거지. 다른 문단에. 그래서 가는 기둥이 보기에 있으면 어때? 보기가 철골이잖아. 그치? 그럼 틀려요. 그래서 내 문제 보기에 봐봐. 가는 기둥이 있는지. 있죠? 둘째 줄 끝에서부터 보면. 오케이, 그치? 가는 기둥이 보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철근에는. 아, 이거는 있구나, 철근. 철근 어디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없고 저쪽에만 있으면 이건 확실히 틀린 거야. 분명히 철근이랑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 4번에서. 오케이? 그래서 편가르기를 잘못해줬으니까 이거는 답이 4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요. 이렇게 해보고 9번은 여기 이것까지만 합시다. 아까 선생님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그랬죠. 이거 할 때 이렇게 부정 표현으로 끝나는 거 또는 뭐 뭐뭐에 비해서 뭐뭐와 달리 뭐뭐보다 이런 것도 다 그냥 부정 표현으로 사고 문제를 풀어요. 이런 게 중간에 섞여 있으면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면 거기 있는 걸 넣으면 완전히 틀린 게 되거든. 여기 보면 예술가가 어떤 의도로 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대. 이게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1번에 봐봐. 9번에 1번. 하이데거는 뭐뭐보다는 작가의 촬영 의도에 주목했을 것. 그럼 촬영 의도. 그치? 작가의 의도를 긍정했지? 여기 하이데거 문단이야. 이 문단 자체가 아니라. 샤피로는 이 문단, 여기 아래 문단이고. 그래서 보면 의도는 부정이죠? 뭐 요렇게만 해도 바로 틀렸다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찾아서 찍는 건데 그래서 이과 성향인 사람들이 그걸 더 잘해.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끝낼 건 끝내버리고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막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러면 막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안정적으로 점수를 내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날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구나 막 특히 수능 날 같은 때는 그렇잖아. 사람이 좀 마음이 심적으로 그지. 그럼 괜히 불안해서 안 보던 것도 한 번 더 본다? 그럼 시간 부족해져.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날이면.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생각하면 게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서 시간 놓치고 뭐 그다음에 틀리기도 하고 가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국어를 망치는 애들이 많은 거야. 수능 날.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기 위해서도 여기 계속 이런 걸 연습을 해줘야 돼.